자, 맥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맥주는 메가의 당화력을 이용해서 전분질을 당화한 다음에 호프와 효모를 투입해서 발효시키는 술입니다. 네, 메가, 호프, 효모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의 주역들이죠. 그 전에 막걸리에서 미생물 중에 뭐가 빠졌나요? 막걸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곰팡이가 빠졌죠. 그렇죠. 곰팡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전분을 잘게 쪼개서 효모에 먹이인 포도당을 만들어 준다고 했죠. 여기서 누가 그 역할을 할까요? 얘가 할까요? 얘가 할까요? 예, 메가가 해주는 겁니다. 메가 안에는 식물성 효소들이 많이 있어요. 얘네들도 역시 곰팡이가 내는 효소같이 전분을 잘게 쪼개주는 그런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메가가 곰팡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에 사용되는 보리는 두 줄 보리가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에 몇 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보리들인데 여긴 주로 두 줄 보리가 사용되어지는데 얘네들은 왜 그 두 줄 보리를 주로 많이 이용하냐면 입자의 형태가 고르고 전분의 함량이 많고 또 단백질도 적당하게 많아서 맥주의 원료로서 적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프입니다. 호프는 맥주의 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맥주 양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원료입니다. 호프는 자웅 이주의 그런 덩굴성 식물이고 맥주 양조에서는 수정되지 않은 암꽃만 사용을 합니다. 홉에는 맥주의 특이한 향기와 쓴맛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거품을 지속시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얘네들은 잡균을 갖다가 죽여주는 그런 항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청진 효과도 있고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보리를 정선이라는 뜻이 뭘까요? 잘 이렇게 썩은 거는 걸러내고 잘 고른다는 뜻이에요. 침지는 가란 물에다가 담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화하겠죠. 싹이 나겠죠. 이것을 갖다 농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볶아서 건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서 메가즙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호프를 집어넣는 거죠. 보이나요? 호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키고 여과, 냉각 해서 완성 메가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효모를 집어넣어서 알코올 발효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과에서 먹게 되는 것을 생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맥주. 이 생맥주를 갖다 병에다가 집어넣고 살균해서 마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병맥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역들 있죠. 호프, 보리, 효모. 네. 얘네들이 각각 자신들의 역할을 담당해서 맥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이것은 보리와 물이 들어가는 그러한 통입니다. 네, 이것은 호프와 메가즙이 들어가는 통입니다. 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하우스 비어가 많아져 갖고 이제 병맥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맥주들을 파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죠. 이 맥주에는 그런데 두 가지가 커다란 부류가 있어요. 에일즈와 라거가 있는데요. 에일즈라고 하는 것은 약간 먹으면 약간 좀 진득진득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마시는 맥주 같지 않고 뭔가 좀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에일즈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일즈 같은 것들은 발효가 끝난 다음에 효모들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갖다 상면 발효 효모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표적인 효모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입니다. 얘네들은 10도에서부터 25도 사이에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맛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일처럼 향긋한 맛, 진하고 깊은 맛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거가 있는데요. 라거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베르겐시스가 대표적인 균입니다.
얘들은 발효가 끝난 다음에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하면 발효 맥주 효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상면 발효 맥주하고는 다르게 10도 정도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저온으로 발효하기 때문에 좀 길게 발효가 돼요. 그리고 얘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과 향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성경책에서도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원전에 이미 이집트에서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여러 가지 벽화나 그런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포도를 이렇게 따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포도를 따고 이것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서 지금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벽화에도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포도주의 역사는 매우 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포도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하베스트, 네,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고 크러쉬, 부숩니다. 그래서 씨를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껍질을 까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껍질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효, 퍼멘테이션, 발효에 들어갑니다. 발효가 끝난 다음에 완성된 것은 프레스, 네, 짭니다. 압착해서 짜게 되면 밑에 포도주가 나오겠죠. 이 포도주 그냥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이징 뭘까요? 숙성시키는 거예요. 통에다 넣고 숙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끔 가다가 그 안에다가 아황산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좀 안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놓고 먹게 되면 숙성된 그러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는 결국 보통 아까 얘기했던 막걸리나 맥주하고는 좀 달라요. 포도주는 이렇게 으깨 갖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효모가 들어와서 그냥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냈네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막걸리에는 곰팡이가 있었죠. 곰팡이가 효소를 내서 전분을 분해했었죠. 그리고 맥주에서는 누가 있었죠? 메가가 있었죠. 메가가 역시 효소에 의해서 메가에 있는 그런 보리에 있는 전분을 갖다 분해시켰죠. 근데 여기에서는 효소를 내는 것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스트가 그냥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만들어냈네요. 왜 그럴까요? 네, 포도에는 전분이 없죠. 이미 당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당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효소가 작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곧바로 효모가 당을 이용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죠? 자, 그럼 술의 발효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술의 발효 유형에는 단발효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발효주는 당분에 포함된 당분을 그대로 발효하는 것입니다. 즉 재료의 효소에 의한 당화작용이 없다는 것이죠. 뭐였죠? 비슷한 게 네, 포도주였습니다. 그죠? 포도주는 단발효주네. 네, 꼭 외우셔요. 그러면 단발효주가 있으니까 복발효주가 있겠죠. 복발효주는 당화작용, 즉 전분을 갖다 분해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당화작용인데, 이런 당화작용을 거치고 효모가 발효를 진행하면서 알코올을 생산하는 것, 좀 복잡하니까 복발효주.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되네요. 약간 귀찮긴 하지만 단행복발효주, 병행복발효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단행복발효주는 당화를 진행한 후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것. 즉 당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단행복발효주. 병행복발효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화와 알코올이 동시에 누구 순서랄 거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병행복발효주입니다. 맥주. 그럼 맥주는
복발효주인데 단행일까요? 병행일까요? 네, 메가가 먼저 당화를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효모가 알코올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단행 복발효주입니다. 막걸리는 어떨까요? 병행 복발효주죠. 그죠? 네, 이것은 누룩에 있는 아니면 뭐 입국에 있는 곰팡이가 먼저 효소를 작용해 갖고 전분을 분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효모가 들어가서 알코올을 만들었다. 그렇지 않죠. 같이 움직이죠. 같이 집어넣죠. 그래서 효소에 의한 전분 분해 작용과 알코올 만들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들은 병행 복발효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신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이고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뒤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막걸리 재료의 주성분은 무엇이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꼭 답을 해보세요. 두 번째, 막걸리에 사용되는 곰팡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네. 세 번째, 막걸리에 사용되는 효모는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네. 네 번째, 막걸리가 발효되는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주관식으로 큰 문제네요. 다음 맥주입니다. 맥주에서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효소원. 효소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 번째, 맥주에서 호프의 기능, 그 호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다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의 제조 원리를 설명해 보세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포도주의 발효 형식은 무엇인가요? 음, 음. 단행 복발효주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행 복발효주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네, 주류 발효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주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중간에 끼워 넣었으니까요. 잘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마시는 술, 가끔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옛날에 술 먹으면 누구도 못 알아본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은 적당히 마시고 술은 왜 좋을까? 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일 수도 있으니까 즐겁게 마시고 대화하는 그러한 도구로서만 사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나친 음주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네, 주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류에 속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친근한 것들은 아무래도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이겠죠.
이들의 대부분은 대두, 그 콩이죠. 대두가 주 원료로 대두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서 나름대로 아미노산의 그 독특한 풍미와 맛을 주고 식탁에서 주역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이 바로 이 장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류는 대두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든 간장류, 된장류, 그리고 고추장, 청국장, 춘장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동양권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죠. 많은 종류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모두 다 장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대두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영양학적으로는 소화가 용이하고 또 흡수가 아주 쉬워지고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콩입니다. 콩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보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엇인가요? 네, 단백질입니다. 아까 몸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고 하였죠? 그러면 단백질보다 아미노산이 훨씬 크겠죠. 이와 같이 거대한 분자가 작은 분자로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분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은 이미 주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네, 역시 여기에서도 효소가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주류에서는 효소가 전분에 어떠한 결합을 끊어주고 작은 당으로 만든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글리코시드 결합이었죠. 이런 결합을 끊어주는 효소를 무슨 효소? 주로 아밀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백질도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끊어주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프로테아제라고 합니다. 자, 역시 효소에는 이와 같은 활성 영역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단백질을 받아들여서 아미노산으로 이와 같이 잘게 쪼개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효소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주류에서 막걸리 같은 경우는 효소는 곰팡이에서부터 나와서 당으로 끊어주었고 맥주에서는 어땠었나요? 곰팡이가 들어갔나요? 맥주에서는 안 들어갔죠. 맥주에서는 메가에서 제공되는 효소가 그 일을 한다고 하였죠. 그럼 장류에서도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끊어주는 효소가 있는데 이거 역시 미생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곰팡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림과 같이 미생물에서 나오는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류 하나씩 강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간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장은 한국의 그 음식의 맛을 내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우리 고유의 양념으로서 약 17에서 20%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조법과 재료에 대한 문헌의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시대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장류는 그냥 명칭만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김유신이 전쟁터로 가던 도중에 집을 지나다가 장수, 즉 간장불이라고 하죠. 장수를 떠오게 해서 그 맛을 보고서 자기의 집안이 무사함을 알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진짜 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곡물 발효 음료를 장수라고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었겠느냐라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여튼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확실하게 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그 이전에는 장이란 말은 있지만 이것이 간장류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간장에는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농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원료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조법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어집니다. 농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진간장, 중간장, 묽은간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간장은 담근 횟수가 5년 이상 되는 것이 대부분 진간장이고요. 주로 약식이나 전복초 같은데 음식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장은 담근 횟수가 3에서 4년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찌개나 나물, 무침 같은 것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이 묽은 간장입니다. 묽은 간장은 담근 횟수가 1에서 2년이고 주로 국에 양념을 맞출 때, 간을 맞출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원료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재래식 간장, 계량식 간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재래식 간장은 주로 그냥 콩만을 원료로 하고요. 물론 콩에다가 뭐 소금을 집어넣는다든가 이제 이런 식이고, 계량식 간장은 주요한 재료는 콩뿐만 아니라 전분질 원료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콩을 원료로 하는 재래식 간장 같은 경우는 주로 국에 간을 맞추지만, 계량식 간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념 쪽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제조법에 있어서는 양조간장, 3분의 간장, 혼합간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양조간장은 코지의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과 당으로 분해하고, 이것들은 주로 향기와 풍미가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제조하게 됩니다. 3분의 간장은 산으로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생성시키는 것인데 나름대로 구수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 시간은 매우 짧아서 70에서 80시간이면 제조가 완료가 되어지죠. 혼합간장은 양조간장과 3분의 간장이 합쳐진 것을 혼합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래식 양조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래식 양조간장은 가정에서 소규모로 제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따로 미생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접종이 되는 것인데요. 세균, 효모, 곰팡이 아주 다양한 미생물군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부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맛이 오묘하고 복잡한 맛이 나죠. 계량식 양조간장은 이 간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우수한 그 균을 갖다 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 조건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맛이 부드럽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죠. 3분의 간장은 메주의 영양분을 미생물이 아닌 산으로 분해시켜서 장맛을 내게 한 것을 3분의 간장이라고 합니다. 발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원료를 거의 100%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아주 잘 일어날 수가 있죠. 값싸게 그래서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산 분해가 일어나면서 식물성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하는 MCPD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양조 간장하고 혼합해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거의 요새는. 자, 재래식 간장 담그는 법입니다. 자, 콩을 물에 불려서 삶고 절구에 찢고, 그 다음에 모양을 빚고, 그 다음에 띄운다 그러죠. 이 띄운다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따뜻한 데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미생물의 그런 접종을 갖다가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잘 건조해서 볏짚 같은 것을 묶어서 매달아서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이른 봄에 잘 숙성된 메주를 꺼내서 햇볕에 말리고 장을 담그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담고 숙성하고, 숙성을 한 다음에 드디어 국물을 뽑아서 달여서 만든 것이 간장이고, 건더기를 소금간을 넣어서 숙성해서 만든 것이 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에 좋은 콩을 골라서 메주를 만드는데 벌레 먹거나 썩은 것이 없고 알도 굵고 고르고 윤기가 좀 흐르는 노란 해콩이 좋다고 합니다. 잘 씻은 콩을 콩알이 뭉개질 때까지 충분히 삶아줘야지, 덜 삶은 것을 쓰게 되면 단백질도 분해가 잘 안 되고 숙성도 안 된다고 그러죠. 자, 이게 메주의 모습이죠. 옛날에 이게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메주를 말려갖고 바깥에 이제 단단하게, 진짜 벽돌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담글 때 쓰이게 되죠. 뭐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좋은 콩 골라서 콩을 삶고 절구에 찍고 메주 모양을 빚어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매달고 소금물에 담아서 건더기는 된장으로, 그 다음에 국물은 간장으로. 네. 좋은 메주는 겉은 말라서 아주 단단하지만 속은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밝은 갈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표면에 검은색이나 푸른색을 띄운 것은 잡균이 번식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메주가 썩은 것이죠. 이걸로 메주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냄새가 나거나 품질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또 좋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계란식 간장. 예, 그럼 계란식 간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균을 접종한다고 그랬죠. 이 균을 접종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균일까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나 아스퍼질러스 소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예에서 SOJ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콩과 관련된 발효식품에서 미생물균을 찾아라 그럴 때는 여기 봤었을 때 혹시 소예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보통 계량돼서 만드는 양조간장의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지대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탈지대두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뺐다라고 해서 탈지라고 부르는 거죠. 무엇을 빼다는 얘기고, 지는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지방을 뺀 대두, 탈지대두. 자, 지방이 제거된 대두를 증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찐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를 한 135도씨에서 3분 동안 빨리 찌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소맥이라는 것이 나오죠. 소맥은 밀을 얘기합니다. 우리 재래식 간장에는 뭐가 들어갔죠? 대두하고 소금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란식 간장에서는 밀가루가 들어가네요. 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맛에 있어서도 얘네들이 공정이 달라지면서 맛도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자, 이것을 볶는데요. 330도씨에서 20초에서 30초 동안 볶고,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한 다음에 여기다 미생물을 접종을 해서 국을 만든다. 제국, 만들다, 제는 만든다, 국은 국입니다. 그래서 제국. 여기에 미생물은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아까 네, 아스퍼질러스 오리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스퍼질러스 소예가 들어갑니다. 자, 온도는 35도씨에서 한 이틀, 길어야 이틀입니다. 40에서 48시간. 그럼 이놈이 자라면서 단백 분해와 전분 분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효소를 마구마구 만들어내겠죠. 전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단맛이 나겠죠. 그래서 숙성돼서 압착해서 그 다음에 배합해서 살균 냉각 여과 포장해서 만든 것이 바로 양조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간장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옛날에 어른분들은 외간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간장은 달았거든요. 그 달았던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밀가루 때문에 그래요.
전분질이 들어가서 당이 됐기 때문에 달짝지근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아까 된장은 재래식에는 간장을 만들고 남은 건더기를 된장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계란식 된장은 어떨까요? 계란식 된장. 결국 여기서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계란식 방법에는 소맥과 밀가루가 아니라 정백미. 정백미라고 하는 것은 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찌고 여기에다가만 종국, 균을 집어넣고 발효를 시킨 다음에 서로 섞는 거죠. 그 다음에 발효한 다음에 이제 숙성 된장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발효가 이제 공정이 약간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간장, 된장 이제 알아봤어요. 그럼 고추장 한번 볼까요?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주 원료로 해서 찹쌀과 메주를 섞어서 만든 우리나라 전통 음식입니다. 된장, 간장하고 같이 한국의 전통 양념 중에 하나죠. 고추의 전래식인 1614년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고초를 이루는 만초라고 했는데, 만초는 일본을 거쳐온 것으로 외겨자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고추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고추가 보통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말이 있긴 한데, 어떠한 새로운 재료가 어느 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의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는 데 사실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겨우 임진왜란 시기에 전래돼서 이것이 김치, 고추장, 무침 다양하게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겨우 이것이 2, 300년 이거나 다 실현됐다. 사실 이거 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추의 전래 시기는 아직도 그 학설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재래적 고추장 제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찹쌀, 보리쌀,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물에다 담그는 거죠. 찹쌀, 보리쌀 물에다 담그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쇠, 빻는 거예요. 이렇게 가루로. 그다음에 반죽을 만들고 증자, 아까 뭐라고 했죠? 증자? 네, 쪄요. 그런 다음에 요거 보리쌀,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 이거 다 섞어 다 넣고 그다음에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되는 거죠. 고추장이 되는 거죠. 사실 공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관계를 계량식 고추장 제조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딱 하나 다르다면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접종하는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하겠죠. 여기다가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접종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죠? 메주가루가 있었죠. 그러면은 계량식에는 어떻게 돼서 메주가루 안 집어넣겠죠. 그 대신에 여기다가 균을 집어넣겠죠. 그런데 고추장을 만드는 균주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쌀에서 미생물을 접종해서 국을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겠죠. 간장, 된장, 고추장과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청국장이 있습니다. 대두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콩이 보이죠? 진하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와 고추파, 송정 넣고 버섯도 넣고 가끔 돼지고기도 넣고요. 한 끼 식사 이상의 힘을 내주게 합니다. 청국장은 1715년 산림경제에는 청국장이 아니라 전국장이라고 해서 제조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국장은 물에 풀어서 찌개를 만들어 먹으면 마치 된장찌개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된장은 약간 방고체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것을 어디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항아리채 또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특히 전쟁터는 더 했겠죠. 총칼은 그때 총은 없었겠지만 하여튼 뭐 칼, 뭐 이런 창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항아리 들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안한 것이 휴대용 된장찌개예요. 이것이 바로 청국장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 시에 갖고 다녔다. 그래서 전국장 원래 그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전투식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하고 갖고 다니다가 물에 풀어서 데워 먹으면 고향의 그 된장찌개 맛도 나는, 그리고 힘도 막 나는 그런 찌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청국장하고 비슷한 것이 일본의 나또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죠?
낫또는 또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냥 밥에다가 비벼 먹거나 그냥 떠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이 청국장은 제조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된장에 비해서 아주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그 갈아서 된 것이 아니라 콩 자체를 살렸기 때문에 리보플라빈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기능성 성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B12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효소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장내에 유해한 번식균을 억제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위와 장에 시프무스를 돋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 각광받는 것이 그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청국장을 가루로 해서 분말로 해서 먹는 그러한 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 청국장과 낫또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바실러스입니다. 바실러스. 이 바실러스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꼭 외우셔야 될 것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고초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별명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그 다음에 바실러스 낫또, 얘네들이 청국장과 낫또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생물입니다. 자, 그러면 장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간장, 된장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무엇일까요? 너무 문제가 쉽네요. 그렇죠? 자, 그럼 간장과 된장의 제조상 차이점. 답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된 다음에 건더기는 기억나시죠? 네. 계란식 양조 간장이 재래식 간장보다 맛이 왜 달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어떠한 간장이 달짝지근한 이유는 원료에 무엇을 넣었기 때문이다. 계량식 양조 간장에 사용되는 곰팡이의 이름은 아까 말했죠. 뭐뭐. 네. 자, 청국장의 기능성. 이 정도는 알아둬야죠. 방금 요 전전 슬라이드에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청국장 발효에 관여하는 균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장류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마감을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장을 갖다가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리고 김치 같은 거, 그런 항아리 같은 거, 그 항아리 용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은 장류에 대해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